평등, 기대, 선망. 서양 문명 2000년의 장점은 이제 익숙하다. 무엇보다도 식량, 과학 지식, 소비 물자, 신체적 안전, 기대 수명, 경제적 기회 등이 증가했다는 사실을 꼽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런 이상적인 물질적 발전이 닉슨의 소비에트 연설에서는 언급되지 않은 현상을 수반한다는 곤혹스러운 사실은 그렇게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다. 이 현상이란 서구의 보통 시민에게 지위로 인한 불안의 수준이 높아졌다는 것이다. 지위로 인한 불안. 즉 자리, 성취, 수입을 놓고 걱정이 늘어났다는 뜻이다. 실제적 궁핍은 급격하게 줄어들었지만 역설적에게도 궁핍감과 궁핍에 대한 공포는 사라지지 않았고 외려 늘어나기까지 했다. 중세 유럽에서 변덕스러운 땅을 경작하던 조상은 도저히 상상도 하지 못할 부와 가능성의 축복을 받은 사람들이 놀랍게도 자신이 모자란 존재이고 자신의 소유도 충분치 못하다는 느낌에 시달리게 될 것이다. 그러나 어떤 것이 충분하다고 판단하는 심리를 생각해 보면 이런 박탈감도 그렇게 이상할 것은 없다. 어떤 것, 예를 들어 부나 존중의 적절한 수준은 결코 독립적으로 결정되지 않는다. 그것은 중고 집단, 즉 우리와 같다고 여기는 사람들의 조건과 우리의 조건을 비교하여 결정된다. 우리가 가진 것은 그 자체만으로 평가할 수도 없고 중세 조상의 생활과 비교하여 판단할 수도 없다. 역사적 맥락에서 우리가 놀라운 변형을 이룩했다고 강조하는 소리를 들어봤자 전혀 감동을 느낄 수 없다. 오직 우리가 함께 자라고 함께 일하고 친구로 사귀고 공적인 영역에서 동일시하는 사람들만큼 가졌을 때 또는 그보다 약간 더 가졌을 때만 우리는 운이 좋다고 생각한다. 설사 우풍이 심하고 비위생적인 오두막에 살면서 크고 따뜻한 성에 사는 귀족의 지배에 시달린다 해도 우리와 동등한 사람들이 우리와 똑같이 사는 것을 본다면 우리의 조건은 정상이라고 생각할 것이다. 물론 괴로운 조건이긴 하지만 여기에서 질투심이 생겨나는 일은 드물다는 것이다. 그러나 쾌적한 집에 살며 편안한 일자리로 출퇴근한다고 해도 경솔하게 동창회에 나갔다가 옛 친구 몇 명, 이들보다도 강력한 중고 집단은 없다. 몇 명이 아주 매력적인 일에서 나오는 수입으로 우리 집보다 더 큰 집에 살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면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나는 왜 이리 불행하냐는 생각에 시달려 정신을 못 가누기 쉽습니다. 우리가 현재의 모습이 아닌 다른 모습일 수도 있다는 느낌. 우리가 동등하다고 여기는 사람들이 우리보다 나은 모습을 보일 때 받는 느낌, 이야말로 불안과 우라의 원천이다. 키 작은 사람이라 해도 고만고만한 사람들 사이에 살면 키 때문에 쓸데없이 괴로워하지 않는다. 하지만 이 집단의 다른 사람들의 키가 약간이라도 더 잘하면 갑자기 불안에 빠지고 불만족과 질투심을 느끼게 된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 키가 1mm라도 줄어든 것은 아닌데 말이다. 우리가 매일 마주치는 수많은 불평등을 고려할 때 질투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우리가 모두를 질투하지는 않는다는 사실이라고 할 수 있다. 엄청난 축복을 누리며 살아도 전혀 마음이 쓰이지 않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우리보다 약간 더 나을 뿐인데도 끔찍한 괴로움에 시달리게 만드는 사람들도 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같다고 느끼는 사람들만 질투한다. 우리의 중거 집단에 속한 사람들만 선망한다는 것이다. 가장 견디기 힘든 선곡은 가까운 친구들의 선곡이다. 중거 집단.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픈 일이지. 중거 집단이니까. 데이비드 휴먼은 인성론에서 이렇게 말했다. 질투심을 일으키는 것은 우리와 다른 사람들 사이의 커다란 불균형이 아니라 오히려 근접 상태다. 일반 병사는 상사나 상병에게 느끼는 것과 비교하면 장군에게는 질투심을 전혀 느끼지 않는다고 말할 수 있다. 뛰어난 작가 역시 평범한 삼류 작가보다는 자신에게 좀 더 접근한 작가들로부터 질투를 더 받는다. 불균형이 심하면 관계가 형성되지 않으며 그 결과 우리에게서 먼 것과 우리 자신을 비교하지 않게 되거나 그런 비교의 결과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게 된다. 우리가 동등하다고 여겨 우리 자신과 비교하는 사람이 늘어날수록 질투할 사람도 늘어난다. 18세기와 19세기의 위대한 정치혁명과 소비자혁명은 인류의 물질적 운명을 크게 개선시키는 동시에 심리적 고뇌도 안겨주었다. 그 중심에 자리 잡은 특별하고 새로운 이상,
즉 모든 인간은 날 때부터 평등하며 누구나 무엇이든 이룰 수 있는 무한한 힘을 가지고 있다는 믿음 때문이다. 사실 역사상 대부분의 기간에는 그 반대되는 가정이 영향력을 행사했다. 불평등과 낮은 기대 수준이 정상적이고 지혜로운 것이었다. 극소수만이 부와 충족을 갈망했다. 다수는 자신이 착취를 당하며 체념 속에 살아갈 운명임을 잘 알고 있었다. 어떤 사람들은 날 때부터 자유롭고 어떤 사람들은 날 때부터 노예이며 날 때부터 노예인 사람들에게는 노예제도가 편리하고 정당하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정치에서 그렇게 말했으며 그리스와 로마의 거의 모든 사상가와 지도자가 이런 입장을 지지했다. 고대 세계에서 노예와 노동계급은 보통 이성이 없는 피조물로 간주했으며 그 결과 가축이 밭을 가는 것이 당연하다는 듯이 비참한 생활하는 것이 당연하고 어울린다고 여겼다. 당시 엘리트가 그들에게도 권리와 갈망이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면 망치와 낫의 정신상태나 행복, 수준을 연구하겠다는 말만큼이나 터무니없다고 여겼을 것이다. 불평등이 당연하다거나 고칠 수 없는 것이라는 관념을 억압당하는 사람들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경우도 많았다. 억압당하는 사람들. 로마 제국 말기에 기독교 가르침이 전파되면서 자신이 받는 불평등한 대접을 변화 불가능한 자연 질서의 한 부분으로 해석하라고 가르치는 종교가 많은 사람을 흡수했다. 그리스도의 가르침의 평등주의적 원리들에도 불구하고 지상의 사회 구조를 개혁하여 구성원들이 땅의 부를 좀 더 공평하게 나누어 갖자고 주장하는 기독교 정치 이론가는 거의 없었다. 인간은 신 앞에서는 평등할지 몰라도 이것이 현실에서 평등을 추구할 이유가 되지도 못했다. 이런 이론가들에게 훌륭한 기독교 사회란 엄격하게 계층화된 절대군주제였다. 이것이 하늘의 왕국의 질서를 반영한다고 믿었다. 신이 천사로부터 가장 작은 두꺼비에게 이르기까지 모든 피조물에게 절대 권력을 휘두르듯이 신이 임명한 지상의 통치자는 사회 구석구석을 다스린다고 생각한 것이다. 이 사회에서 신은 귀족에게서부터 농장의 일꾼에 이르기까지 모든 사람에게 어울리는 자리를 주었다. 중세 영국의 귀족에게 이런 위계에서 그의 아래에 있는 사람들을 대하는 태도를 가리키며 속물근성이라고 비난해 보았자 아무런 소용이 없었을 것이다. 차별행위를 조롱하는 이런 경멸적인 용어는 사람들을 좀 더 평등하게 바라보게 된 다음에 나타났다. 속물은 평등 이후에 도래하는구나. 잉글랜드의 15세기 법학자 존 포틱스 규경은 중세 내내 당연시되어온 관념을 이런 식으로 되풀이하고 있다. 최고의 천사로부터 최하의 천사에 이르기까지 어느 한쪽에는 우월하면서 동시에 다른 한쪽에는 열등하지 않은 천사는 없다. 마찬가지로 인간에서부터 가장 천한 벌레에 이르기까지 어떤 피조물에게는 우월하고 다른 피조물에게는 열등하지 않은 피조물도 없다. 왜 어떤 사람은 땅을 갈아야 할 운명이고 어떤 사람은 연회장에서 잔치를 즐길 운명이냐고 문제제기를 하는 것은 지배적인 이데올로기의 관점에서 보자면 창조주의 의지에 도전한 행위였다. 유명한 기독교 저술가 솔주베리 존은 여러 정치가들에서 사회를 신체에 비유했다. 물론 이러한 유추는 불평등 체계는 자연스러운 것이라고 정당하는 데 이용되었다. 존의 설명에 따르면 국가의 모든 기관은 인간 신체의 여러 기관에 비유될 수 있다. 통치자는 머리, 의회는 심장, 법원은 허리, 관리와 판사는 눈, 귀, 혀이며 재무 담당자들은 배와 내장이고 군대는 손이며 농민과 노동자는 발이다. 이 이미지에 따르면 사회의 모든 사람에게는 바꿀 수 없는 역할이 할당되어 있으며 농민이 영주의 저택에 살면서 정부의 일에 대해 발언을 하는 것은 발가락이 눈이 되겠다고 하는 것만큼이나 해괴망측한 일이었다. 17세기 중반에 들어서야 정치적 사고가 평등주의적인 방향으로 조금씩 나아가기 시작했다. 토머스 홉스는 리바이어던에서 개인은 사회의 탄생 전부터 존재했으며 오직 자신의 유익을 위해 이 사회에 합류한 것이고 보호를 대가로 타고난 권리를 내주기로 동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10년 뒤 존 로크가 통치론에서 되풀이하게 된 지적의 맹아적인 형태였다. 로크의 주장에 따르면 신은 아담에게 이 땅을 다스릴 개인적 지배권을 준 것이 아니라 인류 전체에게 그 권리를 주어 모든 사람이 누릴 수 있게 했다. 통치자들은 민중의 도구이며 전체의 이익을 추구할 때만 복종을 받을 수 있다. 놀라운
근대적 사회가 탄생한 것이다. 정부는 자신이 통치하는 모든 사람에게 번영과 행복을 누릴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을 때만 정당성을 얻는다는 주장입니다. 정치적 평등과 사회적 경제적 기회를 요구하는 목소리는 150년 동안 허공에 맴돌다 마침내 1776년 미국 독립전쟁에서 극적이고 구체적인 표현을 발견했다. 이 전쟁은 사회가 지위를 부여하는 기초를 바꾸는데 서양 역사상 다른 어느 사건보다 그 뒤에 이어진 프랑스 혁명보다도 더 큰 기여를 했다. 결국 가문의 연조와 명성에 기초하여 지위가 주어지던, 따라서 자기 발전의 기회가 제한되었던 세습 귀족 계급 사회는 각 세대의 성취, 주로 경제적 성취에 따라 지위가 부여되는 역동적인 경제 중심 사회로 이동했다. 1791년 지리학자 제디디아 모스는 뉴잉글랜드 이야기를 하면서 그곳에서 사람들은 자신이 적어도 이웃만큼 훌륭하다고 생각하며 모든 인류가 동등한 권리를 가지고 있다고, 또한 가져야 한다고 믿는다 고 기록했다. 미국의 예절은 민주적인 방향으로 발전했다. 하인은 고용주를 주인님이나 마님이라고 부르지 않았다. 귀하나 각하 같은 존칭은 금지되었다. 미국의 모든 주는 장자 상속권을 폐지하고 딸과 미망인에게도 똑같은 소유권을 부여했다. 의사이자 역사가인 데이비드 램지는 1778년 7월 4일에 읽은 미국 독립의 장점에 관한 연설에서 혁명의 목표는 계급과 조건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에게 공직의 기회를 부여하는 사회를 창조하는 것이라고 말한다. 이렇게 덧붙였다. 설사 가장 가난한 사람의 아들이라 해도 국가의 고삐를 질 수 있다. 그가 그런 중요한 자리를 감당할 능력이 있느냐가 문제다. 토머스 제퍼슨은 자서전에서 자신은 평생 특권만 누릴 뿐 어리석기 짝이 없는 낡은 귀족 계급을 대체할 덕과 재능을 갖춘 귀족 계급을 위한 문을 열기 위해 노력해왔다고 수려했다. 월트 위트먼은 풀립에서 미국의 위대함은 곧 맹종이 없는 평등이라고 말했다. 미합 중국의 정신은 그 행정부나 입법부에 있는 것도 아니요, 대사나 작가나 대학이나 교회나 응접실에 있는 것도 아니요, 심지어 신문이나 발명가에게 있는 것도 아니요, 언제나 보통 사람들에게 있다. 자신보다 우월한 사람 앞에 서는 것이 어떤 느낌인지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들만이 가질 수 있는 분위기, 그들이 참여하는 무시무시한 의미를 지닌 선거, 그들이 대통령 앞에서 모자를 벗는 것이 아니라 대통령이 그들 앞에서 모자를 벗는다는 사실이 미국의 정신을 보여준다. 그러나 소비자혁명과 민주적 혁명에 감탄하는 사람이라도 그들이 창조한 근대적인 평등사회가 부딪힌 문제에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평등사회가 부딪힌 문제. 알렉시스 토크빌은 이 문제를 처음으로 깊이 생각해본 사람으로 꼽힌다. 1830년대 어린 미국을 돌아본 이 프랑스의 법률가이자 역사가는 새로운 공화국 국민의 영혼을 잠식하는 예상치 못했던 병을 분별해냈다. 영혼을 잠식하는 병. 미국인은 많은 것을 소유했지만 이런 부에도 불구하고 계속 더 많은 것을 요구했으며 자신에게 없는 것을 가진 사람을 볼 때마다 괴로워했다. 토크빌은 미국의 민주주의에 왜 미국인은 번영 속에서 그렇게 불안을 느끼는가 라는 제목의 장에서 불만과 높은 기대, 선망과 평등의 관계를 끈질기게 분석한다. 출생과 운에 따른 모든 특권을 폐지했을 때, 모든 사람이 직업 선택의 자유를 누릴 때 야망이 큰 사람은 위대한 일을 쉽게 시작할 수 있다고 생각할 것이며 자신이 비범한 운명을 타고났다고 느낄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경험을 통해 금세 교정되고 마는 망상이다. 불평등이 사회의 일반 법칙일 때는 아무리 불평등한 측면이라도 사람들 눈길을 끌지 못한다. 그러나 모든 것이 대체로 평등해지면 약간의 차이라도 눈에 띄고 만다. 그래서 풍요롭게 살아가는 민주사회의 구성원이 종종 묘한 우울증에 시달리고 평온하고 느긋한 환경에서도 삶에 대한 혐오에 사로잡히는 것이다. 프랑스에서는 자살률 증가를 걱정하고 있다. 미국에서는 자살은 드문 대신 광증이 어느 것보다 흔하다고 한다. 토크빌은 귀족사회의 제약을 잘 아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1776년이나 1789년 이전 상황으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은 없었다. 그는 근대 서양의 주민이 중세 유럽의 낮은 계급보다 훨씬 나은 생활을 한다는 사실을 알았다. 그럼에도 중세의 궁핍학 계급은 근대의 후손이 누리지 못할 정신적 평온을 누렸다. 평온을 누렸다고 보았다.
귀족 계급의 지원을 받는 왕이 나라를 다스렸을 때 사회는 그 참상에도 불구하고 오늘날에는 맛보기 어려운 몇 가지 행복을 누렸다. 민중은 자신이 속한 사회적 신분 외에 다른 가능성은 생각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자신의 지도자와 동등해지기를 기대한 적이 없기 때문에 자신의 권리에 의문을 제기하지 않았다. 그들은 엄혹한 환경에서 살아갔지만 반감을 품지도 모욕감을 느끼지도 않았다. 그저 신이 정해준 불가피한 고난이라고 생각했다. 농노는 자신의 열등한 위치가 불변의 자연 질서의 결과라고 여겼다. 그 결과 오늘 불평등하게 타고난 여러 계급 사이에 일종의 친선관계가 확립되었다. 사회는 불평등했지만 그것 때문에 인간의 영혼이 타락하진 않았다. 그러나 민주주의는 기대를 가로막는 모든 장벽을 철거해버렸다. 공동체의 모든 구성원은 물질적 평등을 성취할 수단이 없는데도 이론적으로는 평등하다고 느꼈다. 토크빌은 말한다. 미국에서는 아무리 가난한 사람이라도 부자의 쾌락에 희망과 질시가 섞인 눈길을 던졌다. 가난한 시민은 부자 시민을 가까운 거리에서 관찰했으며 언젠가는 그들의 뒤를 뒤쫓을 수 있을 것이라고 믿었다. 물론 그들의 생각이 늘 틀린 것은 아니었다. 초라한 배경에서 태어났지만 큰 부를 일군 사람도 많았다. 그러나 예외가 규칙이 될 수는 없었다. 미국에도 여전히 최하층 빈민이 있었다. 그러나 귀족 사회의 가난한 사람들과는 달리 미국의 가난한 사람들은 자신의 삶이 기대를 배신했다고 생각했다. 토크빌은 귀족 사회와 민주 사회는 구성원들의 빈곤 개념이 다르다며 이 점은 하인이 주인을 대하는 태도에서 특히 분명하게 나타난다고 주장했다. 빈곤 개념의 차이. 귀족 사회에서 하인은 선뜻 자신의 운명을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았다. 따라서 이런 하인들은 토크빌의 표현을 빌리자면 드높은 생각, 강한 자부심과 자존심을 가질 수도 있었다. 그러나 민주사회에서 언론과 여론이 하인들도 사회의 정상에 올라설 수 있다고, 그들 역시 산업가나 판사나 과학자나 대통령이 될 수 있다고 무자비하게 부추겼다. 이렇게 무제한의 기회가 있는 것처럼 느껴지면 처음에는 특히 젊은 하인들 사이에 명랑한 분위기가 조성될 수도 있다. 실제로 그들 가운데 가장 재능이 뛰어나거나 운이 좋은 사람은 목표를 이룰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다수는 상승에 실패한다. 토크빌은 그들의 분위기가 어두워지는 것을 보았다. 그들은 우라 때문에 생기를 잃고 자신과 주인에 대한 증오심을 키워갔다. 거의 모든 서구 사회에서 18세기까지 유지되면서 극히 드문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회적 이동의 희망을 전혀 받아들여주지 않았던 엄격한 계급 체제, 솔즈베리의 존과 존 포티스큐가 찬양했던 체제는 여러 가지 면에서 분명히 정의롭지 못했다. 그러나 이 체제는 가장 밑바닥 계급에 속하는 사람들에게 한 가지 주목할 만한 자유를 주었다. 사회의 많은 사람들의 성취를 비교 기준으로 삼을 필요가 없는 자유였다. 덕분에 그들은 열등감에 시달리지 않고 살아갈 수 있었다. 성취를 기준으로 삼을 필요가 없는 자유. 토크빌이 미국 여행을 하고 나서 몇십 년 뒤 사회 구성원에게 무제한의 기대를 갖게 하는 사회에서 생기는 문제를 심리적인 각도에서 탐사한 사람은 미국인 윌리엄 제임스였다. 윌리엄 제임스. 무제한의 기대. 제임스는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서 성공을 거두어야만 우리 자신에게 만족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했다. 또 어떤 일에서 실패한다고 해서 반드시 수모를 느끼는 것은 아니다. 우리의 자존심과 가치관을 걸고 어떤 일을 했는데 그 일을 이루지 못했을 경우에만 수모를 느낀다. 자존심과 가치관을 걸고 어떤 일을 했는데 그 일을 이루지 못했을 때. 무엇을 승리로 해석하느냐, 무엇을 실패로 간주하느냐를 결정하는 것은 우리의 목표이다. 하버드의 심리학 교수인 제임스는 훌륭한 심리학자가 되는 것에 자신의 자존심을 걸었다. 따라서 만일 다른 사람들이 그보다 심리학을 더 많이 한다면 그 자신도 인정하듯이 그는 질투와 수치를 느낄 것이다. 그러나 그는 고대 그리스어를 배우는 일을 과제로 삼은 적이 없기 때문에 자신은 향연의 첫 줄을 가지고 헤매는데 누구는 그것을 전부 번역할 수 있다 해도 괴로워하지 않았다. 시도가 없으면 실패도 없고 실패가 없으면 수모도 없다. 따라서 이 세계에서 자존심은 전적으로 자신이 무엇이 되도록 무슨 일을 하도록 스스로 밀어붙이느냐에 달려있다. 이것은 우리가 상상하는 자기 자신의 잠재력에 대한 실제 성취 비율에 의해 결정된다. 자존심이란 내세운 것뿐에 이룬 것.
제임스의 방정식은 우리의 기대 수준이 높아지면 수모를 당할 위험도 커진다는 것을 보여준다. 우리가 무엇을 정상이라고 생각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행복이 결정된다. 한때 유명했던 배우 몰락 한정치가 그리고 토크빌의 말에 따르자면 성공하지 못한 미국인이 겪는 고통에 비길 만한 것을 찾기는 힘들 것이다. 성공하지 못한 미국인이 겪는 고통. 이 방정식은 우리의 자존심을 높일 수 있는 두 가지 방법도 암시한다. 하나는 더 많은 성취를 거두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성취하고 싶은 일의 수를 줄이는 것이다. 성취하고 싶은 일의 수를 줄이는 것. 제임스는 두 번째 방법의 장점을 지적한다. 요구를 버리는 것은 그것을 충족시키는 것만큼이나 행복하고 마음 편한 일이다. 어떤 영역에서 자신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이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지면 마음이 묘하게 편해진다. 젊거나 늘씬해지려고 애쓰기를 포기하는 날은 얼마나 즐거운가. 우리는 말한다. 다행이야. 그런 환상들은 이제 사라졌어. 자아에 더해지는 모든 것은 자랑거리일 뿐만 아니라 부담이기도 하다. 자존심에는 안타까운 일이지만 서양 사회는 요구를 버리는데 가난이나 무명은커녕 나이나 비만을 받아들이는데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서양 사회. 사회 분위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들의 조상은 생각도 못했던 행동이나 소유에 우리 자신을 거는 방향으로 밀려간다. 제임스의 방정식에 따르면 이 사회는 요구를 잔뜩 늘어놓는 바람에 적절한 자존심을 얻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다. 기대의 좌절에 따르는 위험은 내세에 대한 믿음이 사라지면서 더 심각해졌다. 내세에 대한 믿음. 지상에서 일어나는 일이 영원한 삶의 짧은 서곡에 불과하다고 믿을 수 있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의 성공이 영원한 삶을 배경으로 보면 순간적인 현상에 불과하다는 생각으로 질투심으로 흐르는 마음을 다독일 것이다. 그러나 내세에 대한 믿음이 과학적으로 성립할 수 없는 유치한 아편에 불과하다고 해석해버린다면 성공하고 자신을 실현하고자 하는 압박은 더욱 강해질 수밖에 없다. 그렇게 할 수 있는 기회는 단 한 번이고 그것도 무시무시할 정도로 짧은 시간 내에 이루어내야 하기 때문이다. 이제 지상의 성취는 다른 세계에서 실현해야 하는 일의 서곡이 아니라 자신의 모든 것의 총합이 된다. 삶은 불가피하게 고난일 수밖에 없다는 확고한 믿음은 수백 년 동안 인류의 중요한 자산이었으며 우라로 치닫는 마음을 막아주는 보루였다. 불가피한 그러나 이 믿음은 근대적 세계관이 배양한 기대 때문에 잔인하게 훼손되어 버렸다. 성 아우구스티누스는 신국에서 위로해주는 말투로 불행은 삶에 움직일 수 없는 본질이며 비참한 인간 상황의 일부라고 말하면서 이 비참한 삶에서 인간이 자신만의 힘으로 기쁨을 이룰 수 있다고 주장하는 모든 이론을 경멸했다. 아우구스티누스의 영향을 받은 프랑스의 시인 웨스타슈 대샹은 지상의 삶에 대해 이렇게 썼다. 애도와 유혹의 시간, 눈물의 시절, 질투와 고통의 시절, 무기력과 저주의 시간. 1살짜리 아들이 죽었다는 말을 듣고 부르고뉴의 선량공 필리프는 근대 이전 시대의 많은 목소리들을 대변하는 듯한 말투로 이렇게 대꾸했다. 만일 신께서 나를 그렇게 일찍 죽게 하셨다면 나는 행운이라고 생각했을 것이다. 그러나 근대는 염세주의에 그렇게 관대하지도 친절하지도 않았다. 19세기 초부터 서양의 서점들은 자수성가한 영웅들의 자수전이나 아직 자수성가하지 못한 사람들을 겨냥한 초원집, 인격을 일관적으로 개조할 수 있고 금세 엄청난 부와 큰 행복을 얻을 수 있다고 주장하는 교훈담으로 독자들에게 영감을 주었고 또 의도와는 달리 그들을 슬프게 했다. 벤저민 프랭클린의 자서전, 1790년에 죽을 때까지 미완성이었다. 자서전이 아마 이런 장르의 효시일 것이다. 이 자서전은 보스턴의 양초 제주공에 17자식 가운데 하나로 태어난 무일푼의 젊은이가 오로지 자신의 지혜를 이용해 큰 재산을 모으고 지상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들의 우정과 존경을 얻게 되는 과정을 보여준다. 프랭클린의 자기 개선의 삶과 그 삶에서 끌어낸 어록,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면 건강해지고 부유해지고 지혜로워진다. 노력이 없으면 얻는 것도 없다는 19세기 서양 독자들을 교화하기 위해 마련된 방대한 문헌 가운데 자리 잡게 되었다. 이 범주에는 윌리엄 매슈즈의 출세하기, 윌리엄 메이허의 부자가 되는 길, 에드윈 프리들리의 인생 성공의 비결, 리먼 에벗의 성공하는 방법,
윌리엄 스피어의 성공의 법칙, 세무얼 펠로스의 젊은이들이 성공하려 할 때 생기는 문제와 그 해법 등이 포함된다. 이런 출판 경향은 지금도 수그러들지 않았다. 앤서니 로빈스, 네 안에 잠든 거인을 깨워라는 이렇게 설명한다. 이제 당신은 학교에 가겠다고 결심을 할 수도 있고 춤이나 노래를 배우겠다고 결심을 할 수도 있고 당신 살림을 관리하겠다고 결심할 수도 있고 헬리콥터 조종을 배우겠다고 결심할 수도 있다. 진심으로 결심을 하면 어떤 일이라도 할 수 있다. 따라서 현재 당신이 맺고 있는 관계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이제 그것을 바꾸겠다고 결심하라. 지금 하는 일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그것을 바꾸어라. 로빈스는 바꿀 수 있다는 증거로 자신이 살아온 이야기를 제시했다. 그는 변변치 않은 불행한 환경에서 엄청난 노력을 했다. 20대 초반에는 수의로 일하면서 작고 더러운 아파트에 살았다. 여자친구도 없어 저녁이면 집에서 닐 다이몬드의 노래를 들으며 시간을 때웠다. 체중도 정상보다 20kg이 더 나아갔다.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자신의 삶을 혁명적으로 바꾸겠다고 결심하고 그렇게 할 수 있는 힘을 자신의 마음에서 발견했다. 나는 이 힘을 이용하여 다시 나의 신체적 행복을 통제하게 되었으며 20kg의 불필요한 살을 영원히 없애버렸다. 이를 통해 나는 내가 꿈꾸던 여자의 마음을 사로잡게 되었으며 그녀와 결혼하여 내가 바라던 가족을 이루게 되었다. 나는 이 힘을 이용하여 간신히 생계만 유지하던 수준에서 1년에 100만 달러가 넘는 수입을 올리게 되었다. 그 덕분에 나는 좁아 터진 아파트 부엌이었기 때문에 욕조에서 설거지를 해야 했다. 아파트에서 지금 내 가족이 사는 집 델마 캐슬로 이사했다. 로빈스의 모험을 따르지 않을 이유는 없다. 로빈스도 말하듯이 우리 모두가 꿈을 성취할 수 있는 민주적이고 자본주의적인 사회에 살고 있다고 말이다. 매스미디어의 발전도 기대를 높이는 데 기여를 했다. 영국 데일리 메일의 설립자인 엘프리드 함스워스는 1896년에 신문사를 세우면서 자신의 이상적인 독자는 100에 1년에 100파운드를 벌지만 그럼에도 내일은 1000파운드짜리 남자가 될 것이라는 꿈에 이끌리는 보통 사람이라고 솔직하게 말했다. 반면 미국에서는 레이디스 홈 저널, 코스모폴리탄, 먼지즈, 보그 등이 사람들의 상상의 영역에 사치스러운 생활을 끌어들였다. 예를 들어 19세기 말 미국 보그의 독자는 아메리카 컵 요트 경기 뒤에 존 제이커브 에스터의 요트인 누마할 호에 누가 탔는지, 기숙사 학교에서 유행에 민감한 어린 소녀들은 어떤 옷을 입는지, 뉴포트와 사우스샘프턴에서 가장 멋진 파티를 여는 사람은 누구인지, 저녁 식사에서 캐비어와 함께 무엇을 내놓으면 좋은지 답은 감자와 사워크림이다를 듣게 되었다. 라디오, 영화, 텔레비전의 발달로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의 삶을 살피고 그들과 연관을 맺을 기회는 점점 많아졌다. 1930년대 미국인은 매주 1억 5천만 시간을 영화에 소비했으며 라디오를 듣는 데는 거의 10억 시간을 소유했다. 1946년에는 미국 가구 가운데 0.02%가 텔레비전을 소유했으나 2000년에는 이 수치가 98%로 증가했다. 새로운 미디어는 그 내용만이 아니라 거기에 덧붙여진 광고를 통해 청중의 마음에 갈망을 심었다. 미국에서 1830년대 아마추어적인 방식으로 시작된 광고가 1900년에는 1년에 5억 달러 규모의 사업이 되었다. 그해 나야가라 폭포 안쪽에 거대한 코카콜라 간판이 섰으며 골짜기 위에는 맨앤 화장분 광고가 걸렸다. 근대사회 옹호자들이 회의적인 사람들에게 자신의 입장을 강조하는 일은 어렵지 않다. 근대사회가 그 구성원들을 위해 만들어낼 수 있는 엄청난 부를 가리키기만 하면 되었다. 애덤 스미스는 국부로 내서 비꼬는 듯한 어조로 근대사회가 이루어낸 경외감을 불러일으킬 정도의 생산성과 원시적인 사냥과 채집사회의 형편없는 자원을 비교했다. 스미스의 이야기에 따르면 원시사회는 극심한 궁핍에 시달렸다. 추수를 해도 양식이 충분히 나오는 일이 드물었으며 기본적인 물자도 부족하여 심각한 위기가 닥치면 아이, 노령자, 가난한 사람들은 짐승의 밥이 되곤 했다. 그러나 스미스가 노동의 분업이라고 묘사하는 혁신적인 생산 방식 때문에 근대사회는 모든 구성원을 먹여 살릴 수 있었다. 따라서 낭만적이거나 무지한 사람이 아니면 누구도 다른 사회에서 살기를 바라지 않는다. 근대사회에서는 아무리 지위가 낮고 가난한 노동자라 해도 근면하게 일하고 절약을 하기만 하면 과거에 어떤 야만인이 얻을 수 있었던 것보다 많은 생활 필수품을 손에 넣고 편리한 생활을 즐길 수 있다. 그러나 스미스보다 22년 전의 장자크 루소는 날카롭게 기묘하지만 섬뜩할 정도로 설득력 있는 목소리로 놀랍게도 야만인을 옹호하고 나섰다. 그는 인간 불평등 기원론에서 다들 야만인과 근대의 노동자 가운데 노동자가 더 낫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그것이 과연 정말일까? 하고 물었다. 루소의 주장은 부에 대한 명제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루소에 따르면 부는 많은 것을 소유하는 것과는 관련이 없었다. 부란 우리가 갈망하는 것을 소유하는 것이다. 부는 절대적인 것이 아니다. 부는 욕망에 따라 달라지는 상대적인 것이다. 우리가 얻을 수 없는 뭔가를 가지려 할 때마다 우리는 가진 재산에 관계없이 가난해진다. 우리가 가진 것에 만족할 때마다 우리는 실제로 소유한 것이 아무리 적더라도 부자가 될 수 있다. 루소는 사람을 부자로 만드는 방법은 두 가지라고 생각했다. 더 많은 돈을 주거나 욕망을 억제하는 것이다. 근대사회는 첫 번째 방법에는 엄청난 성공을 거두었지만 욕망에 줄기차게 부채질하여 자신의 가장 뛰어난 성취의 한 부분을 스스로 부정하고 있다. 부유하다고 느끼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돈을 벌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닐지도 모른다. 우리와 같다고 여겼지만 우리보다 더 큰 부자가 된 사람과 실제로나 감정적으로나 거리를 두면 된다. 더 큰 물고기가 되려고 노력하는 대신 옆에 있어도 우리 자신의 크기를 의식하며 괴로울 일이 없는 작은 것들을 주위에 모으는 데 에너지를 집중하면 된다. 발전한 사회는 역사적으로 볼 때 전보다 높아진 소득을 제공하기 때문에 우리를 더 부유하게 해준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결과를 놓고 볼 때 우리를 더 궁핍하게 만든 것인지도 모른다. 무제한의 기대를 갖게 하여 우리가 원하는 것과 얻을 수 있는 것, 우리의 현재의 모습과 달라졌을 수도 있는 모습 사이에는 늘 간격이 유지되기 때문이다. 이런 사회에서 우리는 원시의 야만인보다 더 심한 궁핍을 느낄 수도 있다. 비록 받아들이기 쉽지 않은 지점까지 밀고 나간 이야기이긴 하지만 루소는 머리 위에 지붕이 있고 배를 채울 과일 몇 알과 경과가 있고 저녁에 어설픈 악기를 연주하거나 날카로운 돌을 사용하여 낚시용 카누를 만들 수만 있다면 부족함이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루소가 원시인과 근대인의 행복 수준을 비교하는 것을 보면 윌리엄 제임스가 행복의 수준을 결정할 때 기대의 역할을 강조한 것이 떠오른다. 우리는 적은 것을 기대하면 적은 것으로 행복할 수도 있다. 반면 모든 것을 기대하도록 학습을 받으면 많은 것을 가지고도 비참할 수 있다. 루소의 벌거벗은 야만인은 가진 것이 거의 없었다. 그러나 타지마할에 사는 후손들과는 달리 그들은 아주 적은 것을 갈망하는 데서 오는 큰 부를 누릴 수 있었다. 적은 것을 갈망하는 데서 오는 큰 부. 우리는 조상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기대한다. 그 대가는 우리가 현재의 모습과 달라질 수 있는데도 실제로는 달라지지 못하는 데서 오는 끊임없는 불안이다. 능력주의. 실패에 관한 유용한 옛 이야기 3가지. 사회적 위기에서 낮은 지위를 차지하는 것은 물질적 관점에서 보자면 즐겁기 어려운 노릇이지만 언제 어디서나 그렇게 심리적으로 고통스러웠던 것은 아니다. 가난이 자존심에 미치는 영향은 공동체가 가난을 해석하고 설명하는 방식에 결정적으로 좌우됩니다. 서양이 2000년간 물질적으로 진보했다는 사실은 논란의 여지가 없다. 그러나 근대에 들어 왜 사람이 가난하고 무엇이 사람의 사회적 가치를 결정하느냐를 설명하는 방식에는 응보의 관점이 강력하게 개입하게 되었고 그 결과 낮은 지위에 처한 사람은 점차 감정적으로 견디기 힘든 처지에 놓이게 되었다. 이러한 흐름은 낮은 지위를 가지고 있거나 얻는데 불안을 느끼는 4번째 이유가 될 수 있다. 예수가 전도를 시작한 서기 약 30년부터 20세기 후반에 이르기까지 서양 사회에서 가장 낮은 지위에 처한 사람들은 자신들의 의미에 대하여 3가지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다. 이 이야기들은 그것을 믿을 수만 있다면 듣는 사람의 마음을 위로해주고 불안을 덜어주었을 것이다. 첫 번째 이야기. 가난은 가난한 사람들 책임이 아니며 가난한 사람은 사회에서 가장 쓸모가 크다. 서양에서 중세나 근대 이전에 살던 사람에게 사회가 부자와 빈자로 농민과 귀족으로 나뉘는 기초가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이 질문은 아주 이상하게 들렸을 것이다. 신이 그렇게 나누어 놓은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3계급, 농민, 성직자, 귀족으로 이루어진 계급 구조에 대한 확고한 믿음과 더불어 이 3계급이 서로 의지하고 있다는 생각이 강하게 자리 잡고 있었다. 따라서 가장 가난한 계급의 가치도 높게 평가되었다. 상호 의존 이론에 따르면 농민은 귀족이나 성직자와 똑같이 중요했으며 따라서 존엄성도 똑같았다. 농민의 삶은 힘들지 몰라도 물론 변함없이 힘들었다. 그들이 없으면 다른 2계급이 곧 허우적거리게 된다는 사실 역시 잘 알려져 있었다. 솔주베리의 존이 가난한 사람들을 2발에 부자를 머리에 비유한 것이 기분 나쁠 수 있지만 그래도 이 모욕적인 비유는
부자에게 걸어 다니려면 발을 존중해야 하듯이 생존을 유지하려면 가난한 사람들을 대접해야 한다는 사실을 일깨워주기도 했다. 이런 생색을 내는 태도는 실제적인 면에서 그보다 더 큰 도움이 되는 가족주의를 동반하기 마련이었다. 가난한 사람들이 자식과 같다면 자식을 사랑하는 부모처럼 행동하는 것이 부자의 책무였다. 따라서 중세 예술과 문학에는 생색을 내는 태도이긴 하지만 그래도 관대한 태도로 농민을 찬양하는 이야기가 여러 군데서 발견된다. 예수가 목수였다는 사실도 중요한 역할을 했다. 앤시엄 수도원장 엘프릭은 대화집에서 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구성원은 단연 농부라면서 귀족이나 성직자 없이는 살아갈 수 있지만 먹을 것을 내주는 농부가 없으면 살아갈 수 없기 때문이라고 이유를 달았다. 1036년 캉브레의 주교 제라르는 한 설교에서 농부의 일은 지루하고 고되지만 지적으로 그보다 위에 있는 사람들의 모든 일을 가능하게 해준다고 말했다. 따라서 선한 사람들은 농민을 존경해야 했다. 뉘른베르크의 한스 로젠 플리트는 그런 사상에 감동을 받아 고귀한 농부를 찬양하는 글을 쓴 많은 시인 가운데 한 사람이었다. 그는 농부찬가라는 시에서 신의 피조물 가운데 농민만큼 고귀한 존재는 없다고 읊었다. 쟁기를 휘두를 때는 종종 고데기 짝이 없으나 그것으로 영주, 은민, 장인 등 온 세상 사람을 먹여 살린다. 만일 농부가 없다면 우리 삶은 처량하기 짝이 없을 것이다. 이런다고 해서 농민이 쟁기로 갈아야 하는 땅이 부드러워지지는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그 바탕에 깔린 태도까지 고려한다면 농민은 이런 시들의 도움을 얻어 자신의 존엄성을 흔쾌히 받아들였을 것이라고 짐작해 볼 수 있다. 두 번째 이야기, 낮은 지위에 도덕적 의미는 없다. 상당히 유용한 이야기가 또 하나 있는데 이것은 성경에서 좀 더 직접적으로 파생된 것이다. 기독교의 관점에서 볼 때 부나 가난은 도덕적 가치를 정확히 말해주는 척도가 아니다. 예수는 가장 높은 인간이고 가장 축복받은 인간이었지만 지상에서 그는 가난했으며 의로움과 세속적 지위 사이의 단순한 동일시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기독교가 돈에 관한 중립적 입장으로부터 벗어난다 해도 그것은 가난한 사람들에게 유리한 쪽이었다. 기독교의 논리에서 모든 선의 원천은 자신이 신에게 의존한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었기 때문이다. 신의 은혜 없이 만족스러운 삶을 살 수도 있다는 마음을 부추기는 모든 것은 악이며 따라서 돈은 그것이 제공하는 세속적인 쾌락과 자유의 느낌 때문에 수상쩍게 여겨질 수밖에 없었다. 반면 가난한 사람들은 공경 때문에 자연스럽게 신의 도움에 의지할 수밖에 없었다. 마음을 달래주는 신약의 이야기에서 가난한 사람들은 부자가 바늘구멍을 통과하는 데 실패하는 장면을 목격하며 자신이 땅을 상속받을 것이라는 말을 믿으며 천국의 문을 가장 먼저 통과하게 될 것이라는 약속을 얻었다. 세 번째 이야기, 부자는 죄가 많고 부패했으며 가난한 사람들을 강탈하여 부를 쌓았다. 가난과 낮은 사회적 지위가 주는 충격을 완화하는 데 이용되는 세 번째 이야기가 있다. 대략 1754년부터 1989년 사이에 가장 큰 영향을 행사했던 이 이야기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부자들이 도둑질을 하는 부패한 사람들이며 미덕과 재능보다는 약탈과 기만을 통해 특권을 얻었다고 가르쳤다. 나아가서 가난한 사람은 아무리 재능과 의욕이 있어도 개인적으로 자신의 운명을 계산할 수 없도록 특권층이 사회를 조작해 놓았다는 것이다. 그들에게 유일한 희망은 집단적인 사회적 항거 그리고 혁명이었다. 장자크 루소는 최초로 이런 이야기를 한 사람으로 꼽힌다. 그는 권력자들이 처음부터 강탈로 자신의 위치를 차지하고 유지해왔다고 주장했다. 처음으로 문명사회를 세운 사람들은 땅에 울타리를 친 다음 이게 내 땅이야 하는 생각을 했던 사람들, 또 다른 사람들이 순진하게 그 말을 믿어준다는 것을 알게 된 사람들이었다. 만일 누군가 그 말뚝을 뽑아버리거나 도랑을 메우고 사람들에게 다음과 같이 외쳤다면 인류는 수많은 범죄와 전쟁과 살인, 엄청난 비극과 공포를 겪지 않아도 되었을 것이다. 이 사기꾼의 말을 듣지 마라. 땅의 열매가 모든 사람의 소유이고 땅은 누구의 소유도 아니라는 사실을 잊는다면 우리는 파멸할 것이다. 인간 불평등 기원론. 100년 뒤 칼 마르크스는 이 이야기에 다시 생명을 불어넣어 다듬지 않은 사회적 항거의 외침이었던 루소의 주장을 과학적으로 보이는 발판 위에 올려놓았다. 마르크스가 보기에 자본주의 체제 내에는 본래부터 착취의 역학이 자리 잡고 있었다. 모든 고용주는 노동자의 생산물을 팔아 얻는 돈보다 싼 값으로 노동자를 고용하며 그 차액을 이윤으로 자기 호주머니에 챙기려고 노력하기 때문이다. 자본주의 언론에서는 이런 이윤을 고용주의 모험과 경영에 대한 보답이라고 찬양하지만 마르크스는 이런 말이 도둑질을 완곡하게 표현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생각했다.
마르크스는 주인 계급은 처음부터 가난한 사람들을 부당하게 지배해왔으며 부르주아지는 그 최신 형태일 뿐이라고 비난했다. 부르주아지가 겉으로는 아무리 인간적으로 보여도 그 문명화된 겉모습 밑에는 무자비함이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이다. 자본론 일권에서 마르크스는 노동자의 목소리로 부르주아지에게 말했다. 당신은 모범적 시민일 수도 있고 동물학대 예방협회 회원일 수도 있고 거기에 청정한 향기까지 풍길 수도 있지만 당신은 결국 가슴에 심장이 없는 생물이다. 이런 무장함의 증거는 19세기 공장, 빵가게, 조선소, 호텔, 사무실에서 찾아볼 수 있었다. 노동자들은 병에 걸렸고 암이나 호흡기 질환 후 죽어나갔고 열심히 일을 해도 정상적인 가족 생활을 누릴 수 없었고 자신의 지위를 지적으로 이해해 볼 만한 시간을 가질 수 없었고 안정감 없이 불안하게 살아야 했다. 자본주의 생산은 그 인색함에도 불구하고 인간 재료만큼은 철저하게 낭비한다. 인간 재료는 낭비. 따라서 마르크스는 인간 재료에게 그 주인의 대항하에 일어서서 자신의 채무를 당당하게 받아내라고 촉구했다. 공산당 선언은 이렇게 우렁차게 외치고 있다. 지배계급들이 공산주의 혁명 앞에서 부들부들 떨게 하라. 프롤레타리아에게 잃을 것은 사슬밖에 없으며 얻을 것은 온 세상이다. 망개 노동자여 단결하라. 공산당 선언 발표 직전 마르크스의 동료 프리드리 엥겔스는 맨체스터로 가서 산업혁명으로 탄생한 새로운 도시에 사는 가난한 사람들의 참상을 직접 묘사했다. 영국 노동계급의 조건은 사회가 계급으로 분열된 이유에 관하여 마르크스와 똑같은 관점을 보여준다. 부자들이 부유한 것은 똑똑하거나 적극적이거나 부지런해서가 아니라 교활하고 비열하기 때문이다. 가난한 사람들이 가난한 것은 게으르거나 술에 쩔어 살거나 우둔해서가 아니라 눈을 뜨지 못한 채 주인에게 학대당하기 때문이다. 엥겔스의 이야기에 묘사된 부르주아지가 자기 이익을 극단으로 추구하는 모습은 충격적이다. 그들을 움직이는 것은 오직 금전적 이득뿐이다. 한 번 한 부르주아지와 함께 맨체스터에 가서 건강에 나쁜 형편없는 건물과 노동계급 거주지의 끔찍한 상황을 놓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렇게 엉망으로 지은 도시는 본 적이 없다고 말했다. 그 사람은 조용히 끝까지 듣다가 모퉁이에서 헤어지기 직전에 말했다. 그래도 이곳에서는 많은 돈을 벌 수 있지요. 안녕히 가십시오. 영국 부르주아는 돈만 벌 수 있다면 노동자가 굶건 말건 아무런 상관을 하지 않는다. 삶의 모든 조건은 돈으로 측정하며 돈을 벌지 못하는 것은 의미도 없고 비실용적이고 이상주의적인 헛소리일 뿐이라고 여긴다. 1840년대 맨체스터 빈민가의 생활이 쾌적하지는 않았겠지만 그곳 주민은 자신이 그곳에 살게 된 주된 이유가 고용주의 극악한 행위야 경제체제 특유의 부패, 가난한 사람이 혼자서 이에 대항하려 해보았자 소용없는 일이다 라는 말을 들으면 도덕적 우월감이 샘솟아 기운이 났을 것이고 자신의 초라한 조건에 대한 부끄러움도 사그라졌을 것이다. 94쪽